네,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저번 강의까지 우리가 회로이론까지 배웠었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강의부터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전기기기입니다. 자, 전기기기는 전기자기학에서 배운 내용과 회로이론에서 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조합해서 배우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전기기기는 공식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 용어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용어도 그렇고 원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기기기는요. 직류기, 유도기, 변압기, 그리고 동기기, 정류기 이렇게 5개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각각의 파트가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 그래서 전기기를 학습하시면서 조금 유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직류기에 대해서 배웠으면 직류기에도 발전기, 뭐 전동기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 파트에만 이렇게 내용을 머릿속에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파트 가서 요 내용이 가져와져서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학습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을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이 전기기기를 학습하시면 용어도 더 잘 기억이 되고요. 특히 이 용어 기억하실 때 이미지 연상법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지금부터 전기기기를 배울 텐데요. 저와 함께 이 책을 조금씩 읽으면서 배워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직류 발전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자, 직류기에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발전기가 있고요. 다른 건 전동기가 있습니다. 자, 발전기는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전한다는 건 뭐예요?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발전기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결국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즉 직류를 만들어내는 것을 직류 발전기라고 하고요. 우리가 전원을 딱 인가를 했을 때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있죠. 왼손 법칙에 따라 전자력이 방향이 생기고 이 전자력을 받아서 도체가 회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동기, 즉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을 전동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배워볼 이 직류 발전기의 구조를 한번 보면요. 제가 대략적인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는, 자, 여기가 N극이라고 해볼게요. N극, 영구 자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어떠한 도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N극의 반대극인 S극이 위치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도체에서 여기 연결되는 이 부분에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뭐 하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부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부 회로를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러면은 직류기의 구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전동기도 마찬가지고 발전기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린 요 N극과 S극은 이제 첫 번째로 계자라고 해서 즉 전기자의 쇄교하는 들어가는 자속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주 자속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마그네틱 필드 또는 계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요 가운데에 제가 그린 요 도체 있죠. 자, 요 도체가 두 번째로 이제 전기자라고 하는 건데, 전기자는 실제로 이렇게 생겨 있진 않고요. 이렇게 원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에 이렇게 홈이라고 하죠. 슬롯이 파져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권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갔으면 반대편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원통형으로 권선이 감겨 있는 형태가 이 전기자가 되겠는데요.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자가 하는 역할은 바로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러한 좌석과 세교에서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렇게 계좌를 N극과 S극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제 영구 자석형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N극과 S극 이렇게 딱딱 두는 것보다는 여기 권선에, 그러니까 철심에 권선을 감은 형태. 자, 여기 철심에 권선을 감은 형태인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계좌를 구성하고, 그리고 전기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림이 아니라 원통형으로 해서 철심에 권선을 감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좌는 계좌 철심과 계좌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자는 전기자 철심과 전기자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정류자예요. 정류자. 자, 정류자는 뭐냐면 여기 원통형 요 부분입니다. 자, 교재 그림에도 G라고 해서 정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류자는 직류기에만 존재합니다. 왜 존재하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내는 기전력은 교류입니다. 교류. 교류를
우리가 직류이기 때문에 여기 외부 회로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직류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주는, 정류해주는 역할을 정류자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 정류자에는 이렇게 브러쉬라고 붙어 있는데, 자, 브러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가 그린 이 부분 있죠. 자, 이것을 브러쉬라고 합니다. 즉, 정류자에서 만든 직류를 외부 회로로 보내주기 위해 이 정류자 면에 접촉해 있는 소자를, 기기를 우리가 브러쉬라고 부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공극입니다. 공극. 공극은 제가 대략적으로 그린 그림에 따르면 계자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전기자가 있고 N극과 S극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전기자와 계자 사이에 요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을 에어 갭이라고 해서 공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공간을. 그래서 사이의 거리가 공극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계자, 전기자, 정류자는 이렇게 3개라고 해서 3요소, 즉 직류기의 3요소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계자, 전기자, 정류자는 반드시 직류기에서는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자, 그다음에 전기자 권선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전기자 권선법은요. 아까 전에 전기자 철심에 권선을 감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권선을 어떻게 감는지에 따라 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전기자 권선법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정규 이론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전기자 권선법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막 쓰이기 시작하는 이런 권선법들이 있는데, 자, 그런 거는 이제 더 자세하게 배우실 것이고, 이제 주로 쓰이는 것이 여기 교재에 적혀 있는 중권과 파권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딱 기억하셔야 될 중권과 파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중권은 병렬권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병렬권, 병렬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권. 파권은 직렬권이다. 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항목을 조금 적어 드려 볼게요. 맨 처음에 여기 특징을 먼저 적고 시작해 볼게요. 지금 제가 적는 거를 지금 당장 이해 못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 드릴 거라 그때 되면 저래서 저런 말이 나왔구나 라고 하실 거예요. 자, 병렬 회로수 A라고 하는 것은 극수 P와 같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브러쉬 수와도 같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저전압 대전류에 적합하다. 자, 그다음에 파권 같은 경우는 병렬 회로수가 2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브러쉬 수도 2가 되고, 요거는 고전압 저전류, 소전류. 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중권은 병렬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전기자를 딱 했을 때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슬롯이 8개 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도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코일당 통과하는 수를, 코일 수를 우리가 도체수라고 하는데, 자, 여기 통과하면은 1로 나올 거고요. 여기 통과하면 1로 나올 거고, 여기 통과하면 1로 나올 거고, 여기 통과하면 1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총 도체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다 적어볼게요. 총 도체수,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라고 해서 총 도체수는 8이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극수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n, 지금 일종의 제가 예시를 드는 거예요. n극이 있고 여기도 n극, 여기도 s극, 여기도 s극이라 해서, 자, 이 코일이 만드는 극수를 우리가 자극수를 극수라고 하는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극수가 4인 이런 전기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나요? 중권은 병렬권이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중권 여기다 그려보면은 병렬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코일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병렬로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로 병렬이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극수가 4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병렬 회로수가 지금 중권의 특징 보시면 병렬 회로수가 극수와 같고 이게 브루시 수와 같다고 했는데 자 중권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병렬 회로수라고 하는 것은 요 회로수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병렬 회로수가 하나, 둘, 셋, 넷이라고 해서 중권은 요 병렬 회로수와 극수가 지금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중권은 병렬 회로수 극수가 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요 브러쉬의 수와도 같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전압 대전류의 적합하고요. 자, 두 번째로 팝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명에 적혀 있는 것처럼 자극 수만큼 병렬 회로가 되도록, 즉 자극 수만큼 4개잖아요. 병렬 회로가 되도록 자극 수가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해서 요 2개가 이렇게 병렬 회로가 되도록 전지를 직렬로 연결한 것과 같은 특성을 얻는 권선법을 팝권 또는 직렬권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병렬 회로수는 무조건 팝권은 2입니다. 자, 요게 핵심이에요. 팝권에서 병렬 회로수는 무조건 2이다. 야, 이거는 이제 실제 문제를 푸실 때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항목이니까 이걸 한번 기억하시면 또 나중에도 더 잘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브러쉬 수도 또한 무조건 2다. 자, 이거는 고전압과 소전류에 적합한 그런 권선법이다라고만 아시고 넘어가셔도 절반 이상은 성공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발전기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자, 세 번째 조금 지우고 볼게요. 자, 이렇게 지우고 세 번째 직류발전기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유기기전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발전기의 목적이 뭐라 했어요?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로 배워볼 것은 제일 중요한 유기기전력이에요. 유기기전력은 알파벳으로 대문자 E라고 적고요. E라고 적고 이 유기기전력은 아까 전에 그 전기자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그 전력을 우리가 이 유기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유기기전력은 이러한 공식을 써요. 자, E는 60 A분의 P PZ 파이 N이라고 해서 여기는 뭐 볼트 이러한 단위를 쓰거든요. 기전력이기 때문에 자, 각각의 항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면요. Z는 뭐냐면 G는 뭐냐면 총 도체수예요. 총 도체수가 뭐라고 했나요? 코일을 통과하는 도체의 수를 우리가 총 도체수라고 했죠. 아까 전에 그 그림이 8개였잖아요. 그쵸? 그 도체수 그리고 파이는 자속, 자극, 수고 그 다음에 P는 극수예요. P가 극수고요. 파이는 자속수고요. 자속수. 자, 그 다음에 극당 자속수고 N은 회전수입니다. 회전수, 분당 회전수예요. 근데 여기서 요 N이 RPM이에요. RPM. RPM이 이제 분당 회전수고 초당 회전수는 이제 RPS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분당 회전수를 쓴다. 뭐 1분당 60회면 분당 회전수가 60이에요. 60.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A는 이제 방금 전에 배웠던 병렬 회로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셔야 될 게 요 유기기전력 공식에서요 변하지 않는 값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초로 발전기를 설계할 때 정해지는 값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요 60A라는 것과 상수값이니까 60A라는 것과 PZ 이 두 개 합쳐진 거 결국에는 K라고 했을 때 요거를 60A분의 PZ라고 했으면 요 값은 발전기를 설계할 때 이미 정해지는 값입니다. 극수를 얼마로 할지, 총 도체수를 얼마로 할지, 극수를 얼마로 할지, 그리고 병렬 회로수를 몇 개로 할지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변하지 않는 상수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기계상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거? 파이랑 n만 남았죠? 그래서 이것을 k, 파이, n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유기기전력을. 야, 여기까지 아셨으면 정말 잘 따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공식을 조금 쉽게 암기하시는 법을 알려드리면은 60A PZ 파이 N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뭐냐면 그냥 60살에
피자판을 먹는다. 파이 n 합쳐서 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암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60살에 피자판 하나 먹는다라고 기억하시면 요 유기기전력 제가 볼 때 평생 안 까먹으실 겁니다. 진짜로 장담합니다. 자, 그다음에 결국에는 비례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요 유기기전력 같은 경우는 극수와 총도태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분자에 있기 때문에 상승하면 얘도 같이 상승하고요. 반대로 이제 병렬 회로수라든지 아니면 뭐 자속이나 이런 거는 자속이랑 회전수 올라가면 똑같이 상승하지만 병렬 회로수 증가하면 유기기전력은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비례관계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기자 반작용이 있는데,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전기자 반작용은 예를 들어 누구한테 반항하다 아니면 뭐 어떠한 의견에 반대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뭔가 정상적인 흐름을 막는 어떠한 반대 의견을 내는, 특히 반항한다 그러면은 까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반작용도 뭐예요? 원래 있던 작용에 반대되는 의미라는 거예요.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자에서 만들어내는 전류에 의해서 우리가 계자를 N극과 S극 이렇게 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자속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전기자 있죠. 이 전기자에서 만들어내는 전류가, 흐르는 전류가 이 자속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속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된다. 그러면은 이제 증가하는 자속이라고 해서 증자작용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된다. 그러면은 감소하는 자속이다라고 해서 감자작용이라고 합니다. 먹는 감자 아니에요. 감소하는 자속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알고 계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정류. 세 번째 정류. 정류는 아까 전에 정류자 공부하실 때 이미 의미를 조금 파악을 하셨을 텐데, 전기자 도체의 전류가 브러쉬를 통과할 때마다 전류의 방향을 반전시켜서 규류 전력을 직류로 바꾸는 것, 즉 극성을 계속 하나로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류가 극성이 계속 하나로 유지되면 이거는 직류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류는 이렇게 위아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을 반전시켜서 계속 직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정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직류 발전기 종류가 있네요. 직류 발전기 종류가 있는데 여기 지우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마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종류죠, 종류. 종류가 굉장히 외울 것도 많지만 흥미롭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자속 공급 방법에 따른 분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속을 어떻게 공급하는지에 따라 분류를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속이죠. 맨 첫 번째는 아까 전에 N극, S극 이렇게 두면서 영구 자석으로 놓는데, 자, 영구 자석형이라고 해서 계자 자석을 영구 자석으로 사용은 하는 거고, 이거는 특수한 소형 발전기에 주로 사용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타여자라고 해서 우리가 타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타인에 의한 거, 그리고 자의라고 하면은 자신에 의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타여자라는 것은 결국 다른 것에 의해 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자가 된다는 거는 계자 코일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 계자 코일이에요. 이걸 RF라고 하는데, 자, 이 계자 코일에 다른 쪽에서 전원을 공급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럼 여기 전류가 흐르면은 이 코일에서 자기장이 발생하겠죠. 즉 자속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속이 발생해서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 전기자나 뭐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다른 것에 의한 발전기다라고 해서 타여자 발전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여자 발전기는 발전기 자체적으로 자속을 잔류 기전력에 의해서 계자를 여자시키는 발전기를 우리가 자여자 발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구 자석은 사실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다루시진 않고 요 타여자와 자여자를 굉장히 많이 보실 텐데요. 특히 요 자여자에는 종류가 또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직권이고요. 그 다음에 분권이고요. 그리고 복권인데, 복권에도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복권에도 가동 복권이 있고요. 차동 복권이 있습니다. 차동 복권.
자, 그래서 직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께서 이제 전기 이론에 들어가시면 각각의 발전기에 따른 회로를 좀 보실 텐데요. 자, 직권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계자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직권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계자와 전기자가 경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이걸 분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복권은 뭐냐면 로또 아니에요. 복권은 뭐냐면 이 직권과 분권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직권 계좌와 분권 계좌가 있거든요. 이 복권에는 계좌가 두 개예요. 직권과 분권은 계좌가 하나인데 복권은 계좌가 두 개란 말이죠. 이 두 개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더해지는 형태면 가동복권, 더해지는 거면 이 발생하는 자속이 좀 뺄셈에 의한 거면 차동복권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배우시겠지만 결국에 포인트는 뭐냐면 직권은 계좌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 분권은 계좌와 전기자가 병렬, 그리고 복권은 둘 다 있는 거. 대신에 합해지면 가동, 빼지면 차동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복권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로 사용하는 법은요. 직권 계좌를 단락시키는 거고요. 복권 발전기를 분권 발전기로 사용하는 것은 요 계좌, 그러니까 분권 계좌를 개방시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직권 발전기로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류 전동기로 볼게요. 두 번째 직류 전동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적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까지 발전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발전기는 뭐예요?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전동기는 요 인가되는 전압을 이용해서 도치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즉 전기자를 회전시키는 형태인데, 자,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밑에 정류자와 브러쉬 외부 회로는 생략한 상태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으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으로 검지를 설정하고 전류의 방향을 뭐 이쪽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힘을 반시계 방향으로 받겠죠. 이렇게 도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좌의 자속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즉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을 우리가 전동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구조는 직류 발전기와 동일하나 직류 전력을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기전력을 유기기전력 E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전동기에서의 E라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전동기는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전기적인 걸 기계적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전압을 인가를 하잖아요. 그럼 전압을 인가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르죠. 그럼 전류가 흐르면 얘네 입장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어떤 반항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E라고 표현하지만 역기전력이라고 불러요. 다시 발전기에서는 만들어내는 기전력이 E, 유기기전력이었고 전동기에서의 E는 역기전력이에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되는 기전력을 우리가 역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동기에서의 역기전력은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론을 배우시겠지만은 단자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을 말하고요. 여기에서 전기자 있죠. 자, 그림을 지금 이해 안 가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형태가 있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형태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부하 측에서 인가해주는 단자전압, 공급해주는 단자전압 V가 있고요. 이게 아마추어 전기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전기자 저항이거든요. RA.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전기자 전류 IA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계자입니다. 계자 RF.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예요? IF죠. 자, 그쵸? 그래서 이 전동기는요, 역기전력이 여기 전기자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급한 전압에서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를 빼준 값, 그것을 우리가 역기전력으로 계산하겠다라고 배우게 되시는데, 결국에 포인트는 뭐냐면
발전기는 유기기전력, 전동기는 역기전력이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전동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전동기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꾼다는 거니까 기계적인 에너지를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회전력이 필요하죠. 자, 그것을 토크라고 하는데 자, 전동기에서 중요한 토크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토크라고 하는 것은 타우라고 되어 있어서요. 타우는 9.55 곱하기 n분의 p. 자, n은 속도고요. 회전 속도. p는 출력입니다. 근데 9.55np가 있고 뒤에 보시면은 0.975np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뉴턴 퍼 미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0.975 곱하기 n분의 p. 여기는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중간에 뭐가 껴있죠? 여기에 9.8분의 1이 껴있을 거예요. 곱셈으로. 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1kg은 9.8 뉴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5 곱하기 n분의 p라는 단위 뉴턴 미터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를 9.8로 양변을 나눠준 거죠. 그럼 9.8분의 1은 1뉴턴이다. 9.8분의 1kg은 1뉴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요것이 여기 곱해져서 0.975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요 식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요것을 이용할 때랑 요것을 이용할 때는 이런 값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속도예요. 속도. 속도인데 여기도 적어 볼게요. 우리가 유기기전력 할 때 E는 K 파이 N 이렇게 했습니다. 그쵸? 전동기는 속도가 중요한데 이것을 속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N은 어떻게 돼요? E는 K 파이 N이니까 N이라고 하는 것은 K 파이에 E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역기전력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전동기에서 단자전압, 내가 공급한 전압에서 전기자 저항의 전압 강하를 빼준 값으로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죠. 자, 여긴 자속이고요. 자, 그런데 분자에 K가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분모에 적었지만 여기 앞에 이렇게 K가 있을 거예요. 자, 이 K는 사실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든 여기 앞에 있든 크게 상관하시지 마시고 결국엔 포인트는 그냥 속도를 이렇게 구하더라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전동기의 종류 볼까요? 종류는 발전기와 똑같습니다. 발전기의 종류 어떻게 돼 있어요? 영구자석 발전기, 타여자 발전기, 자여자 발전기 있었는데 전동기에는 이렇게 있어요. 타여자 전동기 그리고 자여자 전동기가 있는데 자여자 전동기는 마찬가지로 직권, 분권, 복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동 복권과 차동 복권 다 존재하고요. 직권은 뭐라고요? 계자와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직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권은 뭐라고요? 전기자와 계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권 전동기다. 복권은 둘 다 같이 있는 형태가 복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류전동기 운전인데 기동, 속도 제어, 역회전, 제동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만 알아보면요. 정지 상태에 있는 거 멈춰 있어요. 전동기가. 자, 이걸 돌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기동한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에 기동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정상 속도로 운전하게 되는데 자, 시작할 때부터 운전할 때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기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동할 때는 전동기 특성상 전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있다 하면은 기동할 때 왕 하고 막 이렇게 돼요. 자동차 시동 걸 때도 뭉 하는 소리 들리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동기는 기동할 때 전류가 전격 전류의 거의 한 5배에서 7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 그리고 처음에 어쨌든 회전력이 커야 되니까 기동 토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속도 제어가 있는데 속도 제어는 전압, 전기자 저항 그리고 계자 이렇게 VRA, 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셋 중에서 하나를 변화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실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회전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역회전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돌고 있다가 역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역회전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은 전기자와 계자, 권선의 접속을 둘 중에 하나만 바꾸면 전동기에서 역회전을 가능합니다. 역회전이. 직류전동기의 역회전이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동이 있는데 제동은 세 가지가 있어요. 발전 제동이 있고요. 회생 제동이 있고요. 역전 제동이 있습니다. 또는 역상 제동이라고 있는데 먼저 발전 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 에너지, 그러니까
제동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저항해서 열로 소비시키는 방법이 발전 제동이고요. 회생 제동은 이제 전기 자동차에서 회생 제동을 주로 이용하는데, 자, 발생하는 마찰로 인한 손실을 전원으로 다시 반환하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회생 제동이라고 부르고, 마지막에 이제 역상 제동, 역전 제동 또는 플러깅이라고 하는 것은요, 급격히 정지시키고자 할 때 반대 방향으로 최대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여기로 힘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돌고 있던 속도가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다시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돌면은 사실 그거는 제동이 아니라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도는 역회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전 제동일 때는 이렇게 돌다가 속도가 멈추면 거기서 끊어지게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역상 제동, 플러깅 제동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이 아니죠. 직류의 효율이고 그다음에 손실이 마지막, 이번 강의 마지막인데, 자, 효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측 효율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규약 효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비교하는 것도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측 효율보다는 이 규약 효율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주 사용하게 돼요. 실측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실제로 부하를 연결해서 입력과 출력을 측정해서 계산하는 효율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에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측 효율은 내가 입력한 입력 대비 출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을 우리가 효율, 실측 효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100% 곱해주시고, 자, 규약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된 방법에 의해서 각각의 손실을 측정하고 산출해서 이를 이에 계산하는 효율을 규약 효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 입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전동기를 돌릴 때 예를 들어 제가 100을 입력을 했는데 어떤 손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빠져나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물에 좀 비유를 해보면, 제가 이 물통에 있는 거를 다른 물통에 옮겼다고 해볼게요, 물을. 근데 이 물을 100을 옮겼다고 했을 때 여기도 옮겨지는 게 100일까요? 뭐 중간에 흘리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물통에 묻어있는 물들도 있을 거고, 그쵸? 완전히 100이 되진 못합니다.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해도 나중에 출력되는 게 분명히 손실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자, 출력되는 거에 대해서 손실, 출력에다가 손실 더한 것이 입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 출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입력한 거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뺀 게 출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손실들을 고려한 것이 바로 규약 효율이고요. 규약 효율은 발전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제너레이터 G라고 하거든요. 발전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 입력분의 출력인데 입력 대신에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발전기의 규약 효율이고요. 자, 전동기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전동기는 모터니까 M이라고 쓰고, 여기는 이제 입력을 했는데 출력이 얼마나 나와요? 내가 입력한 거에 비해서 어떤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곱하기 100% 해주는 게 전동기의 규약 효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2번 규약 효율이 되겠고, 주로 사용하는 것은 규약 효율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직류기의 손실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기만 해보겠습니다. 자, 직류기의 손실은 고정손과 가변손이 있어요. 근데 고정손은요, 말 그대로 고정된 손실입니다. 가변손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손실이에요. 그래서 고정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브화손인데, 무브화손에는 철손과 기계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손은 뭐예요?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이 철손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철심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철손이에요. 아이언이라고 해서 철손이라고 하는데, 즉 부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손실이다. 이거는 철손과 기계손으로 합해진 형태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고정손이고, 자, 그 다음에 기계손에 보시면 마찰손인데, 마찰이 왜 발생할까요? 분명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마찰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변손. 가변손은 부하손인데 부하에 따라 변화하는 손실입니다. 자, 그리고 동손과 표유부하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동손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동손이 있고요. 저항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계자에서 발생하는 동손이 있습니다. 이게 동손 하면 제 이름이 동손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제 저 항상 공부할 때 옆에서 친구들이 막 말을 해요. 동손동손. 그러면은 저 부르는 줄 알고 계속 쳐다봤던 기억이 요 동손만 보면 그 기억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쓸데없는 말이긴 했는데 그냥 들려드렸고요. 그다음에 표유부하손 보시면은 측정이나 계산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손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를 푸신다고 한다면 이 표유부하손은 보통 주어지니까 너무 '아 이 표유부하손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최대 효율 조건이 있는데 최대 효율 조건은 요 무부하손과 부하손 즉 고정손과 가변손이 같을 때 최대의 효율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다음 강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